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여기 미국의 국방부 수많은 장교들이 대화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한 미군 장교는 10년 넘게 군사 전문가로 일해온 중령을 향해 한국 찬양론자라며 헐뜯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때 한국의 화력이 미국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토에서 발표되자 모두 큰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다고 하는데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저는 51세의 예비역 미 육군 중령 마이클 브라운이라고 합니다. 전 서부 텍사스 출신으로 명문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한 후 10년이 넘도록 펜타곤에서 군사 전력과 무기 체계 전문가로 근무를 했어요. 업무 특성상 공적으로 비춰지는 제 모습은 다소 냉철하고 매우 분석적이지만 사적인 제 모습은 꽤 유머러스하고 따뜻한 성격을 가지고 있죠. 제가 원하는 분야에서 이미 정상을 찍었다고 자부하며 살았던 제게 하나의 아픔과 흠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남들은 한 번도 어렵다는 그 결혼을 저는 무려 3번이나 했고 모두 실패인 이혼으로 끝이 났죠. 3번의 결혼 모두 잘 살아보려 했던 선택이었고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 의지와는 다르게 3번의 결혼 생활 모두 예상치 못한 변수는 자꾸만 생겼고 결국 서로의 문제로 이혼을 결정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한쪽의 문제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문제라고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실질적인 잘못은 모두 전 아내들에게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늘 성격 차이라고 말을 했고 뒤에서 사람들 욕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제 3번의 이혼 스토리는 씹기 좋은 안주거리였죠. 사람들은 눈에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이 완벽하고 독한 모습인 제가 가족은 제대로 꾸리지 못하니 늘 이런 얘기들이 저를 따라왔어요. 이쯤 되면 마이클한테 문제가 있는 게 확실한 거 아니야? 어떻게 한 번도 2번도 아닌 3번이나 이혼을 할 수가 있겠어? 하긴 저렇게 완벽을 추구하는 로봇 같은 사람 옆에서 버티며 살 수 있는 여자가 있긴 하겠어? 그러니 여자들이 기겁하고 다들 도망가듯 이혼하는 거겠지? 마이클도 그냥 포기하고 혼자 살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3번이나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는 건지 이러다 4번째 부인도 생기는 거 아니야? 진짜 여러모로 대단한 사람이야. 다들 제게 이제 그만 포기하고 혼자 살라고 능력도 있는데 왜 그러고 사냐고 했지만 전 행복하고 따뜻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3번이나 실패를 하니 저 역시 이제는 포기하고 혼자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죠. 마지막 3번째 이혼 후 저는 심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이전에 2번의 이혼과는 다르게 일상에 바로 복귀하는 것도 힘들었고 뭔지 모를 패배감이 느껴져 자꾸만 쉬고 싶다는 생각이 절실했어요. 그저 따뜻한 가족, 평범한 가정을 꾸리는 걸 원했던 것 뿐인데 그게 왜 나한테만 이렇게 어려운 걸까? 정말 사람들 말처럼 내가 문제가 있는 걸까? 그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날 배신하는 것까지 내가 막았어야 했다는 건가? 다들 평범하게 꾸리는 그 가정이 왜 나에게만 이렇게 어려운 걸까? 제가 평소와 달리 표정도 좋지 않으니 동료들은 저를 많이 걱정했습니다. 쉬고 싶은 마음과는 다르게 전 제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해야 했기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려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전 은퇴 후에도 군사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고 있었고 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기에 제 사적인 감정을 공적인 일에 끌어들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저 역시 후임들에게 늘 그렇게 강조를 했었고요. 그러던 중 미 국방부의 의뢰로 세계 각국의 화력 시스템을 비교 분석하는 특별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군 생활을 하던 중 한국에 파견된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접했던 한국 문화가 정말 충격적으로 남아 있었고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한번 가고 싶었던 나라였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세계 각국을 조사하며 한국의 변화도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언제까지 내 개인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멍청하게 있을 수는 없지. 프로젝트도 수행해야 하니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해보자고. 세계 각국을 비교해야 하는 이 주제 자체도 아주 흥미롭고 상부에서도 기대가 큰 프로젝트이니 잘 해내야지. 늘 내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야. 제 스스로를 격려하고 다독이면서 그렇게 전 시작을 했어요. 처음으로는 러시아와 중국의 화력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화력 시스템은 현대 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고 각각의 군사 교리와 기술적 발전에 따라 차별화된 특징을 보이고 있었죠. 특히나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강력한 포병 전력을 유지하고 있었고 대규모 화력 집중을 통한 적 제압을 핵심 교리로 삼고 있었습니다. 또한 현대전에서 정밀 타격 능력을 강조하면서도 구형 시스템을 대량 운용하는 특징이 있었어요.
중국은 최근 몇 년 동안 화력 시스템의 현대화를 추진하며 정밀 타격 능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대량 생산을 통한 수적 우위를 확보 중에 있었어요. 다연장 로켓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모듈형 플랫폼 운용 및 신속 배치와 기동성을 고려한 운용 체계를 하고 있었죠. 러시아와 중국은 결국 강력한 화력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만 운용 방식과 발전 방향의 차이가 뚜렷하게 보였어요.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니 러시아는 여전히 강력한 포병 화력과 탄도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중국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정밀 타격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을 비교 분석하던 중 저는 한국의 K9 자주포 데이터를 우연히 알게 되었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K9 자주포는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155mm 자주포로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 이미 여러 국가에 수출되고 있었고 뛰어난 기동성과 강력한 화력에 더불어 자동화된 사격 통제 시스템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죠. 이 자주포는 현대 포병 전투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K9 스펙에 대해 알아보고 더 놀라웠는데요. 40km 이상 사거리, 54km 사거리뿐 아니라 MRSI 기능이 있어 여러 발을 다른 탄도를 계산해 동시에 목표 지점에 도달하게 했죠. 또한 다양한 탄약 사용이 가능했어요. 표준 HE탄, ERFB탄, GPS 유도탄, 신형 고폭탄 등등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주목할 부분은 자동화 및 기동성이었어요. 자동 장전 시스템으로 승무원 부담 경감 및 발사 속도를 향상시켰고 고속 기동 가능하여 최대 속도 67km/h 험지 돌파 능력이 우수했죠. C4I 체계 연동으로 K10 탄약 보급차와 함께 운용 시 지속적인 포격이 가능했어요. 스펙조차 탄탄했던 한국의 K9 자주포의 데이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나 좋은 건 인기가 많다고 K9 자주포는 전 세계 자주포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강력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터키, 폴란드, 핀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호주, 이집트, 인도에 수출을 하고 있었고 여기서 경쟁에 대한 부분도 주목이 필요했습니다. K9 자주포는 서방제보다 뛰어난 사거리 및 기동성을 갖추고 있고 러시아 ES-35 코알리시아 SV보다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했죠. 또한 유럽 시장에서 독일 PGH 2000 대비 운용 유지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이 특징이었어요. 심지어 여기서 그치지 않고 미래 발전 방향에도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K9A1은 자동 사격 통제 시스템과 정밀 타격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며 K9A2에 완전 자동화된 장전 시스템 및 승무원 3명으로 운영 가능한 시스템과 차세대 포탄을 도입하는 것으로 개발 중에 있죠. 끝으로 K9A3는 원격 조종 및 무인화 기술 적용 가능성을 포함시켜 개발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이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가장 기대가 컸던 국가는 한국이었어요. 이미 한국에서 지내본 경험이 있고 그곳에서의 기억이 좋았으니 얼마나 발전했을지 알고 싶기도 했죠. 그러나 K9 자주포 하나의 데이터만을 보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고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한국으로 가서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나이도 들었고 이제 이 업으로 먹고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제 자신이었죠. 은퇴를 하기 전에 적어도 후임들에게 정말 제대로 된 멋진 기록 하나는 남겨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눈치 보느라 아무나 시도하지 못할 냉철한 비교 분석을 전 할 수 있으니 한국으로 가야겠다 생각했어요. 한국은 분명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았고 전 그걸 자국과 아주 냉철하게 비교 분석을 해서 결과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다녀오겠다고 하니 상부의 반응은 별로 좋지 않았어요. 다른 나라도 아니고 굳이 한국을 다녀오겠다는 거야, 마이클? 한국을 가서 얻을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충분히 조사를 해보고 결정했을 텐데 한국을 간다고 하니 좀 놀라워서 물어보는 거네. 네, 한국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모두 부인하고 있긴 하지만 한국의 발전 상태가 기하학적인 건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하잖아요. K9 자주포 딱 이거 한 가지의 데이터 분석만 해봐도 그 가치와 스펙이 엄청났어요.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보면 분명 저희들이 모르는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게 자국과 비교를 해야 하는 불편한 상황이 온다고 해도 전 꼭 해내고 싶네요. 워낙에 꽂히면 해야 하는 스타일이고 고집스러운 걸 알기에 이후에는 크게 별 다른 말을 하지 않으셨지만 한국을 집중 조사한다는 것 자체를 반가워하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 앞만 보고 직진했고 제가 원하는 것은 꼭 손에 얻어야 했기에 그렇게 한국으로 향했어요. 오랜만에 온 한국은 군 생활 중에 왔을 때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현대적으로 변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것도 아닌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많은 변화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신기했죠. 특히나 서울은 고층 빌딩 숲이 이루고 있는 현대적인 모습이었고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폐허화해서 지금의 세계적인 도시로 변모한 것이죠. 그때 당시 한국은 극심한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었고 국제사회에서는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끝났다고 봐야죠.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됐고 산업 기반도 무너졌고 자립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잖아요. 1인당 GDP가 100달러도 안 되는 나라가 어떻게 회복을 하겠어요? 계속 원조를 받아야 그나마 입에 풀칠하지 않겠습니까? 한국이 다시 일어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인프라도 다 무너졌고 기술력도 없잖아요. 필리핀이나 태국보다도 미래가 어두운 이 상황에 장기적으로 경제 자립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아니라 거의 불가능하다고 확신할 수 있죠.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했죠. 그러나 한국은 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보란듯이 현재의 모습을 만들어내며 기적을 이룬 나라입니다. 한국은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며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고 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한강의 기적이라 생각하며 감탄을 했어요. 폐허가 된 한국의 모습을 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그랬던 곳이 이렇게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건물들이 빽빽하게 서 있다니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야. 한국은 다른 나라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해봤고 극복을 해봤기에 더욱 강인한 나라라고밖에 할 수 없지. 난 그래서 한국이 참 좋더라. 한국은 제가 군 생활 중 왔을 때도 정말 단단함을 많이 느꼈던 나라였습니다. 국민들끼리 똘똘 뭉쳐 있다는 것이 느껴졌고 그 속에 따뜻한 온정이 늘 느껴져 신기했던 나라였죠. 이런 시민의식은 아무리 세뇌를 시킨다고 한들 결코 흡수할 수 없기에 전 그런 한국이 더 대단하게 보였고 그런 한국이 마냥 좋았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저를 다시 한번 놀라게 했어요. 이번 한국 일정에서는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했는데 복잡한 것도 없었고 금액도 저렴하고 무엇보다 외국인이 이용하기에도 아주 좋았습니다. 보통은 지하철, 버스, 기차마다 다른 티켓을 구매해야 하는 경우지만 한국에서는 교통카드 하나로 버스, 지하철, 심지어 택시에 편의점 결제까지 할 수 있었어요. 또한 정해진 시간표대로 정확히 운행을 했고 시설이 최신식의 위생적이라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전 한국의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사소할 수 있는 이런 대중교통 시스템까지도 이렇게 효율적이고 최첨단이라면 한국이 군사기술에서도 선진국이 되었다는 건 너무 당연한 사실이겠네? 내가 생각한 것보다 직접 와서 보고 느낀 한국의 수준은 더 높아서 많이 놀랍네 정말. 한국이 군사기술에서도 앞장서 있다는 것은 정말 당연하다고 전 생각했습니다. 그럴수록 더 알아보고 싶었죠. 고민 끝에 전 한국의 한국전쟁 기념관을 방문했어요. 그곳에 들어섰을 때 저는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둘러봤습니다. 전 이곳에서 한국전쟁 초기 북한의 탱크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던 당시의 상황들과 수류탄을 안고 적 탱크에 뛰어들었던 영웅들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은 소련제 T-34 전차를 앞세워 기습 남침을 감행했어요. 당시 대한민국 국군은 탱크가 없었고 대전차 무기도 부족했기 때문에 북한군의 기갑부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안이 아예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이 보유한 무기는 미국제 M1 소총, 기관총, 박격포가 전부였죠. 일부 부대가 2.36인치 바주카포를 갖고 있었지만 T-34 전차의 장갑을 제대로 뚫을 수 없었다고 해요. 결국 수류탄, 다이너마이트, 지뢰 같은 원시적인 방법으로 전차를 저지하려 애를 쓴 겁니다. 애초에 대한민국 정부와 군은 북한의 기습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에 초기 대응 자체가 미흡할 수밖에 없었고 전쟁 발발 직후부터 서울까지 불과 3일 만에 함락되었습니다. 전쟁 초기 국군은 북한군 전차 앞에서 절망적이었으나 6탄 공격으로 저항한 영웅들의 희생 덕에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었다고 해요. 이들의 희생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한 저항이었고 결국 유엔군 참전과 함께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시된 자료와 영상들을 통해 그 당시 상황을 접하는데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기가 어려웠어요. 자신의 가슴에 수류탄을 안고 적의 전차에게 돌진하는 그 영웅들의 마음을 차마 헤아릴 수 없었죠.
그 당시 간절하고 처절했던 한국군들은 후천성 화력 부족 증후군을 알았겠네. 그러니 현대의 한국인들이 화력 강화에 매우 집중하고 집착할 수밖에 없겠어. 역사의 아픔이 결국 지금의 강인한 모습을 만들었던 것이네. 한국이 전쟁 이후 화력 강화에 집착하게 된 이유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전쟁 당시 기습적으로 닥쳤다고는 하지만 화력 자체가 북한의 심각한 수준으로 밀렸던 것이죠. 이미 그 경험으로 너무 큰 아픈 역사가 있는 한국은 이후 군사적 화력 강화에 더욱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를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 생각해요. 한국의 모습은 알면 알수록 제게 많은 충격과 경이로움을 선사했습니다. 한참 한국에 빠져 있던 중 제 후임이자 현 미 육군 소령인 제임스 윌슨에게 연락을 한 통 받았어요. 제가 한국에 있는 것을 알고 만나기로 했죠. 오랜만에 만나 대화를 나누고 제가 어떤 목적으로 한국에 온지 다 알고 있던 제임스는 제게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저랑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 ADD를 가보시겠어요? 아마 거기 가보시면 이번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것 같거든요. 그렇게 제임스와 함께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 ADD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뿐 아니라 무기체계 개발을 담당하는 기관이었고 한국의 최첨단 군사기술 발전을 주도하는 핵심 연구소였어요. 이곳에서 저희는 현재 한국이 운영 중인 K9 자주포, K2 전차의 놀라운 성능과 수량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의 핵심 전력 중 하나인 K9 자주포와 K2 흑표 전차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최첨단 지상 무기 체계이죠. 특히 제가 스펙에 반했던 K9 자주포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출된 자주포이고 K2 전차는 최신 전차 기술이 적용된 강력한 전력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이 보유한 3100문의 155mm의 자주포가 미국 천의신문보다 훨씬 더 많다는 사실에 저와 제임스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제임스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말을 했죠. 이건 마치 작은 운동장에 100만 명의 UFC 선수를 모아놓은 것과 같은 거 아니야? 어떻게 한국이 미국보다 더 많이 보유하고 있을 수 있죠? 그리하여 자세히 조사를 해본 결과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155mm 자주포를 보유한 국가 중 하나였고 현재 보유한 자주포의 총수는 약 3,100문이었죠. 자주포 보유 대수 차이의 의미는 여러 가지를 뜻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주한미군과 협력하면서도 자국의 군사적 독립성을 중시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었죠. 자주포는 기동성과 화력을 동시에 갖춘 강력한 무기체계로 전면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특히 북한과의 전쟁 준비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또한 한국은 북한과의 지리적 근접성과 북한의 대량 군사력에 대비하기 위해 자주포를 대규모로 배치해 놓았고 155mm 자주포는 포병의 핵심 화력으로 전면전에서 지속적인 포격 지원을 통해 적의 기동을 저지하고 방어선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군사 활동을 펼치기 때문에 자주포를 포함한 다양한 무기 체계를 운용하고 있고 그들의 무기 체계가 분산되어 있는 점이 바로 차이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에 비해 한국은 자주포의 대량 운용을 통해 자국 방어를 극대화하고 지속적인 포격 능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제임스와 함께 알아보며 문득 그런 의문점이 생겼어요. 도대체 왜 한국은 이렇게 많은 자주포를 보유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었고 이건 관계자분이 직접 설명을 해주셨죠. 한국은 북한과 군사적 긴장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서 강력한 방어력을 갖추기 위해 자주포의 대수와 화력을 집중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어요. 또 자주포는 빠르게 전개하고 이동할 수 있는 화력을 제공하기에 한국군은 주한미군과 함께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자주포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자주포는 지속적인 포격이 가능해서 대규모 전투에서 전방위적 화력 지원을 제공하거든요. 이건 결국 지상 전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죠.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니 의문에 대한 궁금증이 시원하게 해소되었습니다. 제임스와 함께 ADD 방문을 마치고 나서 저희들은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 한국의 주요 방산업체를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장 연구원을 만났죠. 안녕하세요. 멀리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전 국방과학연구소 미사일 시스템 개발팀의 핵심 멤버인 장 연구원입니다. 제 입으로 핵심 멤버라 소개하니 민망하긴 하네요. 궁금한 것이 많다고 들었는데 제가 소개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공유를 해드릴게요. 바쁘실 텐데 저희를 위해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무 미사일과 한국의 미사일 기술력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장 연구원은 저희들에게 흔쾌히 현무 미사일과 한국의 미사일 기술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현무 미사일은 대한민국의 국산 탄도미사일 시리즈로 대한민국의 첨단 미사일 기술의 상징적인 존재라 할 수 있어요. 현무 미사일은 한국의 미사일 개발 능력과 자주 방위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무기 체계이기도 하고요. 대한민국은 자국의 방어를 위해 꾸준히 미사일을 발전시켜 왔고 현무 미사일 시리즈는 그 대표적인 성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의 미사일 기술력은 독자적 미사일 기술 개발, 미사일 유도 및 정확도, 방어망 회피 기술, 미사일 방어 및 공격력 강화 이렇게 크게 4가지 특징으로 꼽을 수 있어요. 정밀 타격 능력과 방어망 회피 기술을 갖춘 강력한 미사일 체계를 완성해가고 있고 자주 방위력과 미사일 기술 자립을 향한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 덕에 미래 전장에서의 군사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무기 체계를 보유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 연구원의 답변은 아주 시원했습니다. 물론 극비의 예민한 내용은 말해주지 않았지만 충분한 설명이 되었어요. 제가 주목했던 것은 바로 한국 미사일의 기술력이었죠. 한국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려 자국 미사일 개발에 집중했던 것인데 이를 통해 독자적으로 미사일을 개발하고 방위 산업 자립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어요. 또한 미사일 발사 시스템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지상 발사, 수상 발사, 잠수함 발사 등 다양한 발사 플랫폼을 확보하고 있었죠. 무엇보다 저와 제임스가 많이 놀랐던 부분은 바로 유도 기술에 매우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GPS 유도, INS, 레이더 유도 기술이 적용되어 매우 정확한 타격이 가능했죠. 한국은 단순히 독자적으로 미사일만 개발한 것이 아니라 수준 높은 독자적인 기술력까지 갖추고 있는 대단한 자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했어요. 한국의 미사일 기술이 이렇게 발전한 줄 몰랐어요. 현무 미사일 시리즈는 정말 대단하네요.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니 그런 기술을 다룰 수 있다는 게 정말 흥미롭네요. 한국은 이미 방위 시스템에서 엄청난 경쟁력을 가진 국가인 거네요. 이 정도 기술력을 갖추면 군사적인 자주성도 강화되고 외국과의 방위 협력에서도 엄청 유리하겠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한국은 미사일 방어뿐 아니라 공격 능력도 강화하고 있고 더 나아가 미사일 수출도 활발히 진행 중이거든요. 현재는 K9 자주포처럼 현무 미사일도 여러 나라에 수출하면서 세계 시장에서도 인정받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미사일 기술의 고도화는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게 장 연구원과 전문가적 견지에서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전 한국의 미사일 기술이 미국, 이스라엘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임을 인정했습니다. 전 한국에 와서 많은 경험을 했고 정보를 얻으며 느낀 것도 많았어요. 글로벌 시대에 걸맞게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의 순간에도 세계 각국은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게 느껴졌습니다. 늘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순간들, 또 가정사로 인해 잠시나마 멈춰있던 제 자신을 다시금 뛰게 만들어주는 순간이었어요.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 제가 연구를 했던 것들을 보며 하나씩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면서도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할 것을 생각하면 밤잠을 설칠 정도로 기분이 좋았어요. 며칠 내내 수정을 거듭한 끝에 드디어 최종 보고서를 만들어냈고 그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제게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고 말았죠. 제가 작성해서 낸 보고서로 인해 미 국방부 내에서는 큰 논란이 생겨버렸고 동료들까지도 제게 등을 돌리며 비판을 하기 시작했어요. 마이클, 이혼 3번 하더니 정신이 나간 거 아니야? 무슨 한국 찬양론자도 아니고 보고서 자체에 한국에 대한 장점만 한가득이래. 한국 기술의 강점만 저렇게 강조하면 좋아 보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내 말이 그 말이야. 한국 기술력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한국이잖아. 한국의 화력 자체를 너무 심하게 과대평가한 거 보고 난 정말 깜짝 놀랐다니까? 동료들은 저를 향해 야유를 보냈고 전 이런 반응을 전혀 예상하지 못해 당황스러웠어요. 전 그들과 다르게 직접 한국에 가서 다 직접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을 바탕으로 작성한 보고서였죠. 그런 제 노력이 담긴 보고서를 보고 한국을 찬양한다며 아예 인정조차 해주지 않으니 너무 화가 났습니다. 물론 한국의 기술력이 이 정도로 우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바뀐 현실과 타국의 높은 기술력을 인정하고 배울 점은 배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강국의 자세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이 와중에 더 상처를 받은 것은 바로 오랜 동료 스티븐의 말이었어요. 마이클, 현재 상황은 대충 알지? 내가 너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잘 알아서 하는 말인데 도대체 한국에 가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은 딱 하나더라고. 혹시 한국에 가서 뭔가에 세뇌라도 당한 거야?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런 한국의 강점만 담은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어? 제 오랜 동료 스티븐까지 공개적으로 저를 비난하고 돌아섰고 전 순식간에 파렴치한이 되었습니다. 군사 전문가로서 평생을 살아온 제 평판 자체가 위협받는 순간이었죠. 정말 답답한 이 현실을 저는 어떻게든 극복해야 했습니다. 그때 생각난 게 바로 한국인의 정신이었어요. 그래, 한국인들처럼 위기를 기회로 삼아보자. 극복해보는 거지. 피하면 결국 내가 다 인정하는 꼴이고 이걸 다 극복하면 지금 한국이 저렇게 성장한 것처럼 나 또한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한국 정신 그걸로 대응을 해보자. 전 제가 수집한 객관적인 데이터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밤새도록 반박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동료들에게 욕을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 이름이 걸린 일이었기에 전 기필코 극복해내야 했죠. 전 한국의 방산기술 중에서도 K9 자주포와 현무 미사일의 성능을 입증하는 여러 테스트 결과를 반박 보고서에 작성했죠. 또한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과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버나드 샴포 대장의 평가를 인용했어요. 이틀 밤을 꼬박 세워 완성한 반박 보고서를 제출하고 답변을 기다리며 초조했습니다. 만약 이 반박 보고서에도 논란이 여전하면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하지? 한국의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걸 더 이상 어떻게 입증을 해야 한다는 거야. 이건 정말 조금만 관심을 갖고 조사를 해보면 다 알 수 있는 사실인데 참 답답하네 정말. 그렇게 애타게 기다린 결과 드디어 제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시작했고 미 국방부 내에서도 한국의 화력 우수성을 인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상부에서는 드디어 현 상황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마이클, 자네 보고서를 국방부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야. 한국 화력 우수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더라고. 특히 그 K9 자주포는 정확도랑 속도면에서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던데? 현무 미사일 시리즈는 중거리부터 장거리까지 성능도 대단하고 아마도 한국의 화력 우수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전략적 파트너로서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 한국의 화력 우수성은 정말 대단했다니까요. 제가 괜히 한국의 기술력을 높게 평가한 게 아니었어요. 오죽하면 한국에 직접 와서 안 봤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구나 싶었는데 모두 저한테 비난만 쏟아내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아세요? 그래도 이제라도 모두 알았다니 다행이네요. 이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연구 결과는 마침내 나토 회의에서 발표가 되었어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재래식 무기와 최첨단 장비, 그리고 가장 강력한 화력을 겸비한 아주 특별한 국가입니다. 우리들은 한국의 화력 우수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협력해 나갈 수 있는 현명한 방향성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평가가 되었고 많은 나토 회원국들이 한국의 방산 기술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국제 방산 시장에서 더 큰 영향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앞으로의 미래 방향이 더욱 기대되는 나라라 여겨지고 있죠. 발언권이 주어진 후 저는 아주 짧게 한마디만 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도움이 필요한 약소국이 아니라 세계 안보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강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나라의 땅이 작고 인구가 작다는 것 또한 그들의 높은 기술력에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부분이었죠. 한국인들의 강인한 정신과 그들의 기술력을 우리는 배울 자세를 취하고 한국을 대해야 한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렇게 제 발언을 끝으로 모든 회의는 끝이 났어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한국의 화력 기술력과 방산에 대한 정보를 끊임없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면 할수록 놀라운 것들이 많아서 신기할 지경인데요. 전 이번 긴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기술력을 떠나 한국에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한국의 정신으로 산다면 앞으로 제 인생에 실패는 없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죠. 전 뿌리까지 깊은 미국인이지만 억지스러운 변화를 해서라도 한국인 정신으로 살아보려 합니다. 한국으로 떠난 친구를 6년 만에 만나게 되었던 한 프랑스 여성이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중국으로 보낸 산업 스파이의 숫자가 어마어마하다는 이야기였는데요. 과연 이게 무슨 말인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무역회사에서 국제 마케팅 매니저로 일했던 경력이 있는 30살 소피 뒤부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저와 평생토록 인연이 없을 것 같았던 한국의 무역회사에서 일하며 프랑스와 한국을 잇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반성하는 마음으로 6년 전 저의 어리석음을 고백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때는 제가 23살 국제 경영학을 전공하며 미래에 대한 야망으로 가득 찬 시기였어요.
파리의 유서 깊은 대학교 캠퍼스에서 저는 매일 밤늦게까지 공부하며 제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당시 저의 룸메이트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던 에밀리 로쉬와 함께 밤새 공부하고 미래를 그리던 그 시절이 아직도 생생하죠. 저희는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언젠가는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그렸어요. 그런데 평생 이어질 것 같았던 저희의 우정에도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에밀리 로쉬가 흥분된 목소리로 뛰어왔어요. 소피, 나 교환학생 합격했어. 그 목소리에는 기쁨이 넘쳤죠. 저는 당연히 에밀리가 늘 동경하던 하버드나 옥스퍼드에 가게 되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뭐, 정말이야? 너무 축하해. 그런데 어디로 가는 거야? 하버드? 옥스퍼드? 그런데 에밀리의 대답은 제 생각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저는 에밀리의 다음 말에 충격을 금치 못했어요. 아니, 그 대학들에는 지원하지도 않았어. 내가 가게 된 곳은 한국의 서울대학교야.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한국이라니요? 우리가 꿈꾸던 미국도 영국도 아닌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이라니. 저는 에밀리의 선택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세계 지도에서 한국의 위치를 떠올리려 노력했지만 그저 일본 옆에 겨우 붙어있는 모습만이 희미하게 떠올랐을 뿐이었죠. 저는 에밀리가 실수를 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디 가서 사기라도 당한 게 아닌가 걱정이 됐죠. 에밀리, 정신이 있는 거야? 왜 하필 한국이야? 미국이나 영국? 아니면 캐나다라도 갔어야지. 이런 기회가 흔한 게 아닌 걸 너도 알잖아. 제 목소리에 당혹감이 묻어났을 거예요. 에밀리는 제 반응에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자신의 선택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의 눈은 열정으로 가득 차 이글이글거리고 있었죠. 소피, 들어봐. 한국의 경제는 지금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 한국에 누가 먼저 진출하느냐에 따라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나라가 바뀔 거야. 앞으로 세계 경제의 무대는 한국이 된다는 건 알 사람들은 다 알아. 게다가 한국 문화도 전 세계적으로 인기잖아. K-팝, K-푸드, 드라마, 그리고 한국의 기술 기업들, 이건 정말 큰 기회라고. 하지만 저는 에밀리의 말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한국에 대한 온갖 부정적인 이미지만 가득했거든요. 텔레비전에서 본 북한과의 긴장 관계, 인터넷에서 우연히 접한 한국의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에 대한 기사들까지. 어디선가 접했던 이런 정보들이 제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에밀리에게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의 진실을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에밀리, 네가 어디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우리 같은 외국인들이 살기에 좋은 나라가 절대 아니야. 그거 알아? 한국은 외국인을 무조건 배척한대. 너 같은 금발배기는 길 가다 손가락질 받을걸? 돌이라도 맞지 않으면 다행이지. 게다가 한국은 북한이랑 전쟁 중인 나라 아니야? 언제 머리 위로 폭탄이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거기서 어떻게 공부하겠다는 거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겠어? 제 말에 에밀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녀의 눈에서 실망감이 읽혔지만 저는 그때 그걸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옳다고 확신하며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죠. 그리고 말이야, 한국은 정부가 인터넷을 검열한대. 표현의 자유도 없는 나라에서 뭘 배우겠다는 거야? 에밀리, 제발 정신 차려. 지금은 내 말이 듣기 싫어도 언젠가는 내 말에 진심으로 고마워할 때가 올 거라고. 응? 제발,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한국으로 가겠다는 결정을 제발 취소해. 그러자 에밀리의 눈에 실망감이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소피,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해? 난 네가 이렇게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인 줄 몰랐어. 넌 한 번도 한국에 가본 적 없잖아. 어떻게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어? 에밀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그녀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욱 강하게 제 생각을 전달했습니다. 에밀리, 난 네가 실수하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거야. 네가 후회할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 꿈은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는 거였잖아. 한국 같은 작은 나라에서 그런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프랑스에 돌아오면 넌 도태된 상태일 거야. 어디에 내놓지도 못하는 한국에서의 경험만 가지고 있을 뿐 그 누구도 널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제가 하는 말이 에밀리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잘못된 길을 선택하려는 에밀리에게 현실을 말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에밀리가 화를 내는 걸 처음 봤어요. 소피, 대체 한국이 너한테 뭘 어쨌다고 그래? 나는 한국이 국제 무대를 장악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 난 네가 날 응원해 줄 줄 알았어. 그리고 아주 똑똑하고 지혜로운 친구인 줄로 알았지. 그런데 이렇게 편파적인 생각으로 한국을 무시하고 비난하다니. 한국은 네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지. 한국 같은 나라는 아직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야.
솔직히 나는 프랑스는 고인물이라고 봐.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흐르는 강물 같은 나라지. 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게 아니야. 기회를 잡는 거라고. 그렇게 우리의 대화는 끝이 났습니다. 에밀리는 결국 한국행을 선택했고, 저는 그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특히 프랑스를 한국 같은 나라와 비교하는 에밀리에게 크게 실망했고요.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급속도로 멀어졌습니다. 심지어 에밀리가 떠나는 날에도 문자 한 번 하지 않았죠. 하지만 에밀리는 저에게 몇 번 연락을 했어요. 그러나 저는 에밀리가 보낸 몇 통의 이메일도 읽지 않은 채 지워버렸고 SNS에서도 그녀를 차단해버렸습니다. 제 조언을 무시하고 떠나버린 에밀리에게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고 잘못된 선택을 한 에밀리가 제 생각보다 어리석었다는 생각에 실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애꿎은 한국에게 분풀이를 하기도 했어요. 한국에 대해 깊이 알아보려는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한국에 대한 안 좋은 기사는 귀신같이 찾아냈죠. 그럴수록 제 마음속에 자리 잡은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은 점점 커져갔고 제게 있어 한국은 내 친구를 빼앗아간 도둑놈, 국제사회를 속이고 있는 글로벌한 사기꾼, 위험천만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왔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프랑스의 유명 무역회사에 입사했죠. 열정적으로 일한 덕분에 빠르게 승진할 수 있었고 이제는 국제 마케팅 매니저라는 중요한 위치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회사 생활 중 가장 중요한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바로 중국에 가서 마케팅 매니저로 일하게 된 것이죠. 사실 저는 다른 선배들에 비해 경력이 오래되지는 않았던지라 해외로 파견 나가는 건 선배들의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중국에 가게 된 이유는 다른 선배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중국에 가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그런 선배들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저 가족들과 헤어지기 싫어서 해외 파견 일이 번거롭고 귀찮아서 가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배들을 두고 야망 없는 고인물들이라 생각하며 제가 스스로 중국으로 가길 자원했죠. 그러자 모두가 이거다 싶었는지 제가 중국으로 가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하더라고요. 하지만 당시 선배 중 한 명만은 제게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정말 괜찮겠어? 중국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가도 힘든 곳이야. 일이 힘들기보다는 거기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한테 문제가 많거든.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다시 생각해봐. 네가 안 간다고 하면 억지로라도 가야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중국은 사람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사람이 살 곳이 못 돼. 특히 우리처럼 선진국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말이야.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잡은 지 오래였고 중국에 가서 유의미한 결과를 내 돌아오겠다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국의 경제적 성장에 주목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회사는 중국 시장의 잠재력을 인식한 저를 중국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죠. 그렇게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중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중국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는 굉장히 흥미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프랑스, 중국이 협력하는 프로젝트였는데 주제는 전기차 배터리 기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마케팅 담당자이지만 이 프로젝트를 통해 배터리 관련 부서의 중국 담당자인 리 웨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건이 다 나온 뒤에 마케팅을 하면 늦거든요. 어떤 제품인지 알아야 무엇을 홍보해야 하는지 알잖아요. 처음 만난 리 웨이는 매우 열정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였어요. 마치 저처럼 말이죠. 저희는 일에 대한 열정도 비슷했지만 또 다른 비슷한 점도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자세히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리웨이가 그렇게까지 하는 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리웨이가 이유 없이 한국을 미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리웨이를 만나면 일 얘기 반, 한국 이야기 반을 하면서 리웨이와 가까워졌습니다. 원래 싫어하는 사람 욕을 하면 친해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리웨이는 저보다 좀 더 극단적으로 행동을 했어요. 저는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한국을 안 좋아하는 걸 대놓고 티를 내진 않았는데요. 리웨이는 달랐습니다. 리웨이는 저보다 더 적극적으로 한국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었죠. 리웨이의 부서에서 리웨이는 왕 그 자체였습니다. 직원들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 이 쓸모없는 자식, 그렇게 일할 거면 그냥 변기물에 코 박고 있어. 지금까지 뭘 한 거야? 이렇게 해서 한국을 이길 수 있겠어? 한국을 짓밟을 수 있겠냐고 라며 심한 욕을 하기도 했죠. 처음엔 아무리 리웨이가 좋아 보여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었는데 이게 중국의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문화라면 당하는 직원들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고 중국에서 일하는 게 익숙해지니 이런 과격한 모습이 익숙해져서 나중엔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리웨이가 적극적으로
한국에 대한 모든 걸 제안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리웨이가 어떤 식으로 한국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냐면 리웨이는 회사 내에서 한국 제품 불매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한국 제품을 쓰는 사람은 인사평가에서 안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볼펜 하나마저도 감시를 해서 메이드 인 코리아가 적혀 있으면 눈앞에서 볼펜을 부러뜨리는 등 과격한 행동을 했죠. 한국이 아무리 싫어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며 리웨이의 행동에 의문이 들던 시점, 저는 리웨이의 행동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리웨이 씨,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왜 이렇게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리웨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한국과 리웨이가 전에 다녔던 중국 회사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중국 굴지의 기업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어요. 이대로라면 승승장구하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제가 이런 무역 회사로 쫓기듯이 오게 된 건 전부 한국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다니던 회사와 한국의 대기업이 경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의아하게도 한국 기업이 승리했죠. 전기차 충전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주행거리를 30%나 늘리는 기술을 보였으니 그럴 만도 하죠. 그런데 저는 확신해요. 한국은 이 정도의 기술을 구현할 능력이 전혀 없어요. 한국은 산업 스파이를 이용해서 우리 중국의 기술을 훔쳐간 게 분명합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한국은 중국에서 빼돌린 기술을 마치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인 양 특허를 내고 있어요. 미국에서 특허가 얼마나 중요한진 알죠? 이런 식으로 빼앗긴 게 한두 개가 아니라고요. 리웨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가 한국을 싫어하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실제로 한국의 삼성이 미국에 특허를 내서 중국의 기술이 쓰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날 이후로 저는 리웨이를 진심으로 응원하게 되었어요. 산업 스파이와 같은 지저분한 공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참된 리더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온 스카우트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산업 스파이들과는 일할 수 없다. 지저분한 방식으로 뒷공작을 펼치는 사람들과 똑같은 인간이 되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요. 이 일을 리웨이에게 말하자 그는 저 같은 사람이 프랑스인이라는 게 정말 아쉽다며 저를 중국으로 귀화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다고까지 했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중국이 저와 아주 잘 맞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진지하게 귀화를 생각해보기도 했는데요.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런 멍청한 선택을 하지 않은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리웨이의 세뇌에서 벗어나게 된 계기는 아이러니하게도 리웨이가 제공했습니다. 리웨이는 술이 아주 약하더라고요. 본인이 먹자고 해놓고 술 몇 잔에 정신을 놓고 해롱거리길래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건 따로 있었어요. 소피, 나는 정말 불쌍한 남자예요. 갑자기 울먹거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가십거리를 찾아내는 능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분명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무슨 일로 불쌍한 남자가 됐나요? 라고 묻자 리웨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연애사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전 회사에서 이탈리아에서 온 여자랑 사내 연애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한국에 출장을 다녀온 후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했죠. 최소 100kg는 넘어 보이는 남자가 훌쩍거리는 게 어색했지만 저는 리웨이가 지금 말하는 것이 한국을 싫어하게 된 진짜 이유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어떻게 이상해졌는데요? 갑자기 안 그러던 사람이 김치를 먹기 시작했어요. 이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건 물음표였습니다. 김치? 그리고 케이팝을 즐겨 듣기 시작했죠. 이건 한국의 세뇌 작전이에요. 문화나 음식으로 사람을 세뇌하고 꿰어내는 건 너무나 흔한 일이잖아요. 소피, 당신은 나를 이해하죠? 나는 전 여자친구가 출장을 갔을 때 한국에 있는 남자를 만나서 한국에 관한 걸 배워왔다고 확신해요. 그렇지 않고서야 한국처럼 덜 떨어진 문화를 가까이 할 이유가 있겠어요. 리웨이의 말을 듣고 있자니 갑자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기시감은 곧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내가 전 회사에서 잘린 게 산업 스파이 때문이라고 했죠? 전 여자친구가 전 회사의 기밀 문서를 한국 남자한테 넘긴 게 분명해요. 그런 산업 스파이짓만 안 했어도 제가 회사에서 쫓겨날 이유는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리웨이는 전 여자친구가 산업 스파이였기 때문에 갑자기 김치를 먹고 한국 음악을 들었던 것이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리웨이 씨, 대체 이게 어떻게 산업 스파이와 연결이 되는 거죠? 리웨이는 고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한국인들한테 속아서 정신을 잃은 거예요. 한국 남자가 기밀을 넘겨주면 연애를 해주겠다, 뭐 그런 식으로 꿰어낼 수도 있고 말이죠. 리웨이의 말에는 그 어떤 증거도 없었고 흔히 말하는 뇌피셜 뿐이었습니다. 자기 머릿속으로 상상한 내용을
실제인 것처럼 착각하고 거짓으로 꾸며내는 것이었죠. 저는 유능한 리더라 생각했던 리웨이의 진짜 모습을 보면서 한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나도 이 사람처럼 보이고 있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됐죠. 그러자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생각해보니 저도 근거 없이 한국을 미워하고 있더라고요. 이날 이후 제 눈꺼풀을 덮고 있던 무언가가 벗겨졌습니다. 그동안 눈을 가리고 모르는 척 외면했던 중국의 진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죠. 어느 날 백화점에 갔을 때였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이상한 지린내가 나더라고요. 화장실에서 나는 냄새가 이 정도로 고약한가 싶어 고개를 두리번거리는데 제 인생에서 손꼽힐 정도로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한 어머니가 아이의 바지를 벗긴 채 쓰레기통 옆에서 소변을 보게 하고 있었거든요. 작은 일회용 컵에다가 소변을 보게 하긴 했지만 너무 작은 나머지 컵에서는 소변이 흘러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주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갔던 곳은 흔한 시장 바닥이 아니라 명품 브랜드들도 입점해 있는 백화점이었습니다. 당연히 화장실이 있죠. 코앞에 있는 화장실에 가지 않은 이유는 거기까지 가기가 귀찮아서일 뿐이었어요. 충격적이게도 여기서 놀란 사람은 저뿐이었습니다. 또 지저분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서 죄송하지만 제가 중국에서의 일을 접게 된 계기가 이것이라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백화점에서도 그렇고 여러 곳을 다니며 중국의 위생관념에 환멸을 느꼈지만 그래도 회사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공부 꽤나 했다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니까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공부와 교양이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그날에는 화장실이 급해서 열려있는 화장실 칸을 밀었는데요. 그곳에서는 한 사람이 문도 잠그지 않은 채 볼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신의 배변 활동을 제가 보고 있는데도 소피 안녕하세요? 라며 태연하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민망해하며 문을 닫아도 모자랄 판에 말이죠. 그런데 더 놀랄 만한 건 그 사람의 자세였습니다. 그녀는 변기 위에 올라가서 쪼그려 앉은 채로 볼일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제가 꿈을 꾸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결국 뒷걸음을 치며 화장실에서 급하게 뛰쳐나왔고 저는 다른 동료에게 이 사실을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러자 중국인 직원은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문제죠? 중국에는 재래식 화장실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쭈그려 앉아 볼일을 보는 게 편하고요. 외국인 직원이나 손님들이 많아서 회사에서는 좌식 변기를 사용하지만 그게 불편한 직원들은 변기 위에서 볼일을 보는 거예요. 무슨 그런 걸로 놀라고 그래요? 그리고 왜 우리한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죠?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다면 미안한 줄 알아야죠. 저는 그제야 왜 항상 변기에 엉덩이 닿는 부분이 항상 지저분했었는지에 대해 알았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 중국에 대한 저의 호감은 사라지다 못해 바닥을 쳤고 저는 왜 프랑스에 있는 선배들이 중국에 가길 꺼려 했는지 생각하며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한국 회사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전에 거절했던 그 회사였죠. 이번에는 감사합니다를 외치며 망설이지 않고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놀라움의 연속이 이어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중국과 비교가 되면서 한국의 모습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우선 위생에 관련된 것이었어요. 지하철을 탔는데 화장실이 믿을 수 없을 만큼 깨끗하더라고요. 심지어 동네에 있는 흔한 식당에 갔는데 그곳에서마저도 자동 개폐, 비데, 온열 변기 등의 첨단 기능을 갖춘 스마트 화장실을 갖추고 있었죠. 이건 비단 중국과만 비교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왔잖아요. 그리고 다른 유럽 국가도 많이 다녀봤죠. 그런데 그 어느 나라도 이렇게 청결한 화장실 상태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돈을 받는 화장실도 한국에 비해 월등히 지저분했고 심지어 휴지 몇 장을 쓰는데 1,700원 이상을 지불해야 하는 곳도 있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화장실은 있을 때 가야 하는 곳이다 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한국이 제 생각보다 훨씬 선진적인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런 이유만으로 한국에 정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에게 호감을 넘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은 한국인들의 따뜻한 배려와 정 때문이었어요. 일단 한국은 여자 혼자 다녀도 전혀 위험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선진국이라 불리는 프랑스도 여자 혼자 못 다녀요. 도심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남자도 혼자 못 다니는 곳이 널렸죠. 특히 여자를 어떻게 해보려는 눈빛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다수의 남자들은 혼자 있는 여자를 지켜주려 했고 배려하려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제가 길을 걷고 있을 때였어요. 천천히 골목을 걷고 있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나더라고요. 슬쩍 보니 남자 2명이 제 뒤를 밟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프랑스에서 몹쓸 짓을 당했던 기억이 떠올라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남자들도 미친 듯이 저를 쫓아오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소리를 치는데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땀이 줄줄 나면서 뛰는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 뒤가 조용해진 게 느껴졌습니다. 놀랍게도 제 뒤를 쫓던 남자들은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제가 멈추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멈칫하며 바로 서자. 남자들은 자신들 앞에 무언가를 내려놓고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당신들 누구예요? 왜 저를 쫓아오는 거죠? 라고 소리를 치니 남자들은 이제야 제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았는지 영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지갑 떨어뜨리셨어요. 제가 잘못 들은 건가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바닥에 내려놓은 건 지갑이 맞았어요. 그들은 제 지갑을 가져다 주려고 저를 따라온 것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무서워하는 것처럼 보이자 저와의 거리를 두기 시작한 거고요. 제가 지갑의 존재를 알아차리자 남자들은 제게 꾸벅 인사를 하고는 자신들이 왔던 길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사례나 인사도 못하고 그렇게 2명의 남자를 그렇게 보내고 말았어요. 이날 후로 제 이상형은 한국 남자가 되었습니다. 하이힐을 신은 제게 지하철 자리를 양보해주거나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에 내려가는 걸 도와주면서도 제게 대가를 바라지 않았거든요. 진짜 상남자는 이런 게 아니겠어요. 짐 드는 걸 도와줘 놓고는 내가 너 도와줬으니까 번호 좀 줘라고 말하는 프랑스 남자들과는 비교가 안 되죠. 한국에서의 이런 경험은 제게 큰 감동을 주었고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하면 할수록 6년 전 연락이 끊겼던 에밀리가 생각났어요. 당시 한국에 가겠다던 그녀에게 했던 모진 말들이 떠올랐죠. 저는 알량한 자존심은 내려놓고 에밀리에게 용기를 내어 연락을 했습니다. 네, 에밀리입니다. 6년 만에 들은 에밀리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진정시키며 대답했죠. 저 에밀리, 나야 소피. 저는 에밀리에게 험한 말을 듣고 전화가 끊길 것도 예상했고 에밀리가 차갑게 네가 왜 나한테 전화를 해? 라고 이야기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에밀리의 반응은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세상에 소피, 이게 얼마만이야. 나한테 먼저 전화해줘서 고마워. 사실 너한테 연락하고 싶었는데 나도 용기가 없었거든? 잘 지내고 있는 거지? 요즘은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어? 저는 바로 어제까지 연락을 주고받은 것처럼 인사해주는 에밀리의 목소리에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린 뒤 저는 에밀리에게 말했어요. 에밀리, 사실 나 한국에 있어. 한국에 와서 지내다 보니 네가 왜 한국에 오려고 했는지 알겠더라. 여기는 사람들도 친절하고 사람이 살기에 완벽한 환경이야. 소피, 이렇게 전화로만 이야기하기엔 우리가 나눌 말이 너무 많을 것 같아. 사실 나 계속 한국에서 지내고 있었어. 우리 만나자. 저는 에밀리가 아직도 한국에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대체 한국이 얼마나 좋으면 여태까지 한국에 있지? 라고 생각하며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에밀리를 만나러 갔죠. 약속 장소에서 저희는 서로를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6년 동안 겪었던 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에밀리, 왜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거야? 넌 미국에서 하고 싶은 일이 뚜렷했잖아. 난 네가 당연히 꿈을 이뤘을 거라 말했어. 그러자 에밀리는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니, 나는 꿈을 이뤘어. 언젠간 가족을 이루겠다는 꿈을 말이야. 저는 에밀리가 그 사이에 결혼을 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결혼을 한 게 아냐. 나는 한국에서 부모님과 할머니, 사이좋은 자매를 가지게 되었어. 저는 에밀리에게 있어 가족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어린 시절 부모님을 여의고 친척집을 전전하며 사랑받지 못하는 유년 시절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그런 에밀리를 사랑으로 따스하게 받아준 것은 프랑스에 있는 혈육도 아니었고 교환학생으로 간 학교에서 매치해준 홈스테이 가족들이었다고 합니다. 너도 알다시피 내가 경계심이 좀 강하잖아. 대학 다닐 때 친한 친구도 너밖에 없었고 그래서 한국에 처음 갔을 때 너무 두려웠어. 한국인 가족이 날 싫어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도 됐고 그래서 홈스테이를 시작한 지 며칠간은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도 않았어. 에밀리는 이런 자신의 모습을 고치고 싶었지만 깊은 상처 때문에 그러지 못했고 홈스테이 가족들이 당연히 자신을 미워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그러지 않았어. 하루 종일 방 안에만 있다가 학교에 가려고 나오면 어떻게 해서든지 밥을 먹이려고 하시더라고. 처음에는 왜 이렇게 밥을 못 먹여서 안달인가 했는데 이게 한국 사람들만의 애정 표현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지? 에밀리를 특히 아껴주신 분은 할머니셨습니다. 할머니는 에밀리가 너무 말랐다면서 인삼, 대추, 밤 같은 몸에 좋은 것들이 가득 들어간 백숙과 들깨탕을 번갈아 가며
만들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알아? 할머니는 나를 마르다고 하셨지만 그때 나는 정상 체중 범위를 넘은 상태였어. 할머니들은 손주들을 항상 말랐다고 생각하시더라. 할머니 댁에 조카들이 오면 그렇게 뭘 먹이셔. 그런데 이게 본인 손주뿐만 아니라 동네 애들한테도 그러시는데 이게 한국인의 정이었어. 훗날 가족들에게 마음을 연 에밀리는 왜 자신에게 그렇게 잘해주셨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할머니랑 엄마 아빠가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 네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곁눈질로 눈치를 보며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어. 얼마나 눈치를 보며 살았나 싶어서. 그리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그 먼 길을 왔는데 캐리어 하나 달랑 들고 온 것도 마찬가지였고, 에밀리, 우리는 네가 사랑이 필요한 아이라고 생각했단다. 그래서 사랑을 주었고 그건 우리 가족이 가장 잘한 일 중 하나야. 저는 에밀리가 한국에 남아있는 이유에 완벽히 납득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에밀리, 너무 늦었지만 정말 미안해. 나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고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6년 동안 한국을 미워하고 있었어. 그런데 내가 직접 겪어본 한국은 무척 좋은 곳이고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곳이야. 너의 두 번째 고향을 오해해서 미안해. 에밀리는 제 사과를 받아주었고 이번에 저희는 각자의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에밀리도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한 가지 의문을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바로 산업 스파이에 대한 이야기였죠. 한국에서 중국으로 보낸 산업 스파이의 수가 어마어마하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에밀리는 크게 놀라며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이번에도 대기업에 재직 중이던 중국인 직원이 반도체 회사의 기밀 문서를 전부 뽑아다가 중국에 넘긴 적이 있었어. 5년 이상 근무했던 직원이었는데 그 기술을 빼돌리려고 사람들을 감쪽같이 속였던 거지. 이런 일이 한두 개가 아니야. 한국 거를 뺏어가는 건 중국이지. 한국의 전통 음식인 비빔밥을 자신들의 문화유산인 양 무형문화재로 등록할 정도니까. 너랑 일했던 리웨이? 그거 아주 미친놈 아니니? 지들 실력이 그 모양인 걸 왜 한국 탓을 해? 저는 흥분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에밀리를 진정시키느라 꽤나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증거도 없는 일을 사실인 양 믿고 있었다는 것에 부끄러워했죠. 그래서 이번엔 제가 직접 겪은 경험으로 한국을 이해해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로 돌아갈 수 있었던 기회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있죠. 지금 제가 경험하고 있는 한국은 6년 전 제가 상상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첨단 기술과 전통이 공존하는 나라, 낯선 일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들, 그리고 끊임없이 발전하는 모습? 이 모든 것이 저를 매료시켰어요. 물론 아직도 배울 것이 많고 적응해야 할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두렵다기보단 기대가 됩니다. 못난 생각으로 한국을 무시했던 것을 반성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비빔밥을 중국이 왜 자신들의 문화유산이라며 무형문화재로 등록하는 건지 참 이해가 되지 않네요. 한국에서 에밀리 씨와 행복하게 지내시길 응원드려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를 더욱 힘나게 한답니다. 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당신만의 여우튜브